이 악순환을 고리를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치료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폐혈증 진단은 쉬운가요? 열이 나면 폐혈증을 의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예, 열이 나는 환자가 다 폐혈증이면은 안 되겠지. 감기도 열은 나니까.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피 검사와 임상 양상을 확인을 하고 그걸 종합해서 이게 폐혈증이 이 환자분이 폐혈증인가 아닌가를 진단하게 되는데 가장 그냥 청취자분들 생각하기에 쉽게 다가가는 방법은 네. 감염이 일단 있고요. 어딘가에 감염이 있는데 의식 변화가 있거나 호흡수가 분당 22회 이상 숨을 막 빨리 쉬거나 아니면 수축기 혈압이 100 미만인 경우 이 가운데 이제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 보통 폐혈증 의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폐혈증이 다 이렇진 않은데 가장 쉽게는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폐혈증 정말 위험한 병이고요. 바로 응급실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셔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빨리 하셔야 된다는 질병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자, 다음 청취자 질문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02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이들은 고기를 무조건 다 익혀서 먹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하다 보니까 얼마 전 심각한 뉴스가 됐던 햄버거병이라는 게 덜 익은 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급속으로 발현된다고 해서 조카 생각도 나고 해서 혹시나 어떤 상황일지 의심해보고 응급실을 찾아가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뉴스에 그 햄버거병 한참 많이 나와서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우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햄버거병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장염하고 좀 구별이 하기 어렵거든요, 초기에. 근데 일단은 설사를 하면서 혈변이 있으면 일단은 좀 의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발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혈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100% 정확하게 의심할 상황이라는 것이 어려운 대답이 됐고요. 보통은 4세 미만 아이에게 잘 생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장염 증상을 보이고 설사를 아이가 하는데 12시간 이상 잘 소변을 보지 않으면 이게 콩팥을 아프게 해서 그럼 일단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햄버거병이 정식 명칭은 아니죠? 예, 이게 의학적으로 진단명, 정식 진단명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네. 용혈성이라는 것은 이제 적혈구가 파괴된다는 네. 뜻이고 요독은 콩팥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대장균, 특히 그 대장균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O157, H7이라는 종류가 만드는 독소가 그런 대장균이 만드는 독소가 혈류로 흡수가 된 다음에 그게 콩팥에 가서 독작용을 나타내면서 발열, 구토, 설사 등 장염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보통 2일에서 14일 사이 이때쯤에 피가 섞인 설사가 나오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소변량이 줄어드는 그런 병입니다. 네. 5157 H7 뉴스에서 많이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왜 이 병을 햄버거병이라고 불렀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정 대장균에서 전방에 발생하는데 연속으로 그 차가 거부 기다려서 안 지역입니다. 보였나 보네. 만든 햄버거 패티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조리 그때도 잘 패스트푸드점에서 완벽하게 잘 안 익혀주고 전방에 그 거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방에 추락 보인 주의 건지 구간입니다. 일이 된 건지 모르겠네. 햄버거 먹는 사람들이 좀몇번 있어서 애초에 그냥 햄버거병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햄버거병 치료는 되는 건가요? 전방에 그 거부 지역입니다. 신부전, 콩팥 기능 부전이 한 60에서 70%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전방에 그 거부 지역입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 가운데 한 80%는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급성기에 치료를 잘하면 90% 이상은 생존하고 9% 정도에서는 만성 신부전 전방에 그 거부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5에서 1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병은 결국은 음식위생, 즉 손위생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방에 미끄럼 주의 구간입니다. 예방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생활안전수칙 여러분의 인터넷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시는 전방에 것이 미끄럼 주의 구간입니다. 전방에 그 거부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받아주세요. 506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항상 공원에 가면 꼭 돗자리를 깔고 앉습니다. 가끔 보면 풀밭에 그냥 앉아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엎드려 있는 것도 봤는데 진드기 위험하지 않을까요?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모기한테 물건이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 그 상처 자체가 처음에 물렸을 때 특징적이지가 않아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약 구역이 300m 나는데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수도 같기도 한 이상한 발진이 쫙 몸에 퍼지면 네. 그리고 또 올린 부위 근처에 잠시 화살이 후 보이시면 신호와 과속에 그러면은 주의하십시오. 오히려 혹시 이런 쭈쭈가 묻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죠. 고열이 나고 몸에 이상한 게 나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은 물어보면 한 1, 2주 이내 야외 활동 하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옷을 다 이렇게 벗기고 환자 신체 피부를 다 신체 검사를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쯔쯔가무시의 특징적인 에스카라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가피, 가짜 껍질, 가피라고 하는 그런 병변이 있습니다. 까만색 껍질이 덮여 있고 주위에 빨갛게 변해 있는 요걸 딱 안녕하세요.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쯔쯔가무시 병이 가득 넣어주세요. 진단을 하거든요. 네. 아마 인터넷에서 그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 한번 보시면 이제 네. 특징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증상은 보통 이제 발열 이런 게 주 아까 말씀드린 피부 발진 발열이 있고요. 네. 동반되는 증상은 두통, 기침, 구토, 비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쯔쯔가무시 가피 찾아보시면 그 피부 병변 같은 걸 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 병에 걸리면 위험한가요, 교수님? 뭐 그냥 막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만한 병은 아닌데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염이니까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잘 써야 되는 거죠, 적절하게. 그래서 치료를 잘 하면 괜찮은데 이게 뭐 진단이 늦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폐혈증이나 신부전 등으로 사망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끔 진드기가 이제 자기 살을 물고 있는 걸 현장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외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 진드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네. 뭐 컵이나 이런 데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근데 그걸로 응급실로 오시는 거죠, 이제 급한 마음에. 근데 저희 응급실 의사들이 그 진드기만 보고 또 얘가 쯔쯔가무시를 옮기는 그 털 진드기인지 철 진드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도 어렵고 네. 만약에 그 진드기가 네. 털 진드기가 맞다 하더라도 그 진드기가 쯔쯔가무시 균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또 오시면 피 검사를 해봤자 쯔쯔가무시 균 감염이 좀 진행돼서 나타나는 피 검사 결과는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아직 소변도 네. 없고 그래서 난감한 경우가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뭐 교과서적인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바로 오셔봤자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일단 진드기는 집에서 잘 이제 죽은 상태로 잘 보관하시고 병관을 좀 지켜봐야죠. 병관을 네. 지켜봐서 열이 나거나 몸에 발진이 생기거나 하면 네. 빨리 병원에 오시고 그 다음에 예방적으로 이렇게 뭐에 물렸을 때 그러면은 쯔쯔가무시일지 모르니까 오늘 두 분이나 계시네. 무조건 예방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하면은 어떠냐. 요거가 연구 결과 좀 찾아보면은 좀 좋다는 그룹도 있고 아니라는 그룹도 있어가지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응급실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감염내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유명하신 감염내과나 내과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네. 항생제를 먹는 게 뭐 몸에 꼭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거를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우시더라도 긴팔 옷을 입으시고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돗자리를 깔고 앉는 그런 버릇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낮 기온이 좀 높기 때문에 반팔 차림으로 많이 하시는데 긴 옷도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돗자리 꼭 깔고 앞으로 이제 추석 명절 돌아오면 벌초 많이 가실 텐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조준호 교수님과 함께 폐혈증, 전방에 햄버거병, 높이 제한 쯔쯔가무시 구간입니다. 병에 제한 대해서 높이 알아봤습니다. 4.5m입니다. 미니로 문은경님 FR 데이빗이 노래한 원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들어보면 묘한 설렘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한번 즐겨봐요. 우리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전방에 회전 교차로입니다. 회전 차량에 양보하세요. Don't be easy, boy.
오늘은 대구로 가야 되는데 퇴근하고 오늘도 무사히 잘 다닐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전방에 높이 제한 구간입니다. 제한 높이 5m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약 3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건강한 아침은 여러분들의 몸 건강뿐만이 아니고 마음까지 세세하게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인지심리학자이신 이고은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은 우리 마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기대됩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은 재미있는 심리학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재밌다고 표현을 하는 건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의미가 깊다는 뜻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예요. 네. 인간의 능력 중에 기억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는데요. 우리의 기억 중에 재밌게도 미래 기억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미래의 기억. 미래를 기억한다는 걸까요? 이 미래의 기억이라는 게 조금 단어에서부터 뭔가 좀 모순이 있는 듯합니다. 네, 미래라는 단어와 기억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죠. 네. 모순적인 느낌의 단어이기 때문에 낯설거나 살짝 이상한 혹은 신비로운 느낌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그런 개념인 건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상 지나간 일들만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요. 예를 들면 건강한 아침 듣고 나면 이제 아침 식사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실 테고요. 네. 또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면 30분 뒤에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하신 날이면 만나야 할 시간과 장소를 우리는 기억하죠. 이 기억한 대로 행동하고 또 실천을 하면서 사는데요. 이렇게 시간상 과거에 놓인 일이 아니라 시간상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미래 기억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전망 기억 혹은 계획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이 미래 기억은 어쩌면 과거 기억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먹은 식사 메뉴는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밥 먹고 약을 먹어야 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정말 잘해야 하고 또 중요한 기억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방에 극커브 지역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만 기억하면서 사는 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기억 개념이 조금은 확장된 느낌?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심리학에서의 기억 연구는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미래 기억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 기억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이고 꽤 일상적인 기억을 해요. 기억에 관한 연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의 시간으로까지 확장이 된 것이요. 미래 기억의 특성은 과거의 경험이 아닌 미래에 있을
그런 일을 기억한다는 것도 맞지만 계획한 것을 적절한 시기에 떠올려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도 그 특성이 있습니다. 계획을 생각만 하는 것과 이것을 잘 실천해서 실행하는 것은 또 좀 차이가 있겠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 타이밍에 잘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억을 잘 하고 있다가도 막상 그 일을 해야 할 때 깜빡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쉽지만은 않은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일상에서 미래 기억은 기억해야 하는 정보가 비교적 단순하고 또 간단한 행동들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제 시간에 약을 먹는다든지 약속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라디오가 시작하는 시간처럼 기억들은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기억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빈번하게 겪습니다. 이건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단서라는 것이 과거 기억처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인데요. 전방에 과거 미끄럼 주의 기억은 예를 들어서 구간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다가 그 음식을 먹었던 과거의 다른 경험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기억은 그 미래의 시간이 되기 전까지 내가 기억해야 한다는 일종의 노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실행해야 한다는 의도나 동기가 약할수록 잊어버리기 너무 쉽고요. 또 떠올릴 때도 스스로의 힘으로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만만한 기억력은 아닌 거죠. 네. 순전히 자신의 기억 능력에 달려있다 전방에 보니 사고 미래에 다발 기억하는 주의 그 일이 구간입니다. 어떤 일인가에 따라서 기억하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좋아하는 사람과의 약속이라거나 좋아하는 이 건강한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이런 즐거운 일이면 제 시간에 맞게 잘 기억하게 되는 거고요. 네. 뭐 공과금 납부라든지 가기 싫은 곳에 가야 한다거나 하는 저항이 큰 그런 미래 기억은 나도 모르게 종종 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네, 우리 무의식이 정말 똑똑하군요. 공과금 납부, 가기 싫은 곳, 싫은 사람과 만나는 일 이런 것들은 잊기가 쉽다. 공감이 갑니다. 미래 기억은 중요한 능력 같은데요. 근데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미래 기억은 사건 의존적 기억과 시간 의존적 기억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 사건 의존적 기억은 미래의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단서가 제공돼야 하는 기억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약을 먹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의도하는 형태의 기억이 됩니다. 네. 반면에 뭐 10분 뒤에 가스불을 끄는 그런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경우나 일주일 뒤에 있을 약속을 기억하는 경우처럼 일정 시간이 되면 정해진 행동을 하겠다고 기억하는 것은 시간 의존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네. 사건 의존적 기억은 외부적 단서에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성격이 약할 수 있는 반면에 시간 의존적 기억은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고 또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건 의존적 기억을 좀 더 잘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미래 기억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잘 무사히 기억할 수 있도록 단서들을 출근 만들어 두는 것이 길 매우 좋습니다. 라디오 잊지 않도록 들으면서 메모를 해두거나 무사히 알람을 설정해주는 출근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나름대로의 의존할 수 있는 단서들을 만들어 두시는 그런 방법이 될 거고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비슷한 것 같지만 기억을 잘 하시려면 기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미래 기억은 정말 잘 해야 하는 기억 같은데 이것도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기억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미래 기억 연구에 따르면 기억의 형태가 젊은 사람 집단과 노인 집단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실험실에서 과제를 통해 측정한 미래 기억 능력은 젊은 사람들의 점수가 높았지만 실험실이 아닌 일상에서 측정된 미래 기억 능력은 노인 집단과 젊은 사람들의 집단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거나 오히려 노인 집단의 점수가 조금 더 높은 현상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미래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노하우에 해당한다는 뜻과도 다르지 않은데요.